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서울 한번 가보면야 사람이 너무 많아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텅텅 빈 지방을 생각하면 참 씁쓸한 일입니다. 정부도 몇십 년간 균형 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래가 와 정책적 노력을 해도 나아지는 게 없을까 한국개발연구원이 분석을 해봤답니다. 오늘 관련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한국개발연구원 김선남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개발연구원 김선환입니다. 네. 먼저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161개 시군의 생산성, 쾌적도, 인구 수용 비용을 분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를 분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도권 집중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다들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런 거 분석을 했습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네네. 어떤 도시에 사람이 몰리게 하는 힘이 있고 그렇다고 영원히 도시가 커지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가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학에서는 두 가지 맞아 떨어지는 데서 도시의 크기가 정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 힘들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말씀하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길부터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사를 다닐 때 고민하는 내용과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예. 어떤 도시에 살고 싶은 이유가 왜냐 하면 거기에 돈 벌 기회가 많아서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생산성이 좋아서 이해일 텐데 또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날씨가 좋고 안전하고 이런 곳에서 또 살고 싶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쾌적도라는 숫자로 요약이 됩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일자리도 많고 쾌적한 곳에 몰려들다 보면 집값도 오르고 길도 막히고 이렇게 도시가 좀 혼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는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그래서 도시가 영원히 커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다 보면 어떤 도시는 지하철도 잘 돼 있고 해서 인구가 좀 늘어나도 좀 덜 혼잡해질 수가 있어요. 네네. 인구를 좀 잘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곳을 이제 인구 수용 비용이 낮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 쾌적도, 인구 수용 비용 이렇게 세 가지가 어떻게 작용해서 우리나라 도시들의 인구 규모를 결정하는지를 분석하면 수도권 집중이 이 중에 어떤 힘에 의해서 크게 나타나는지를 조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 분석한 세 가지 생산성, 쾌적도, 인구 수용 비용을 분석해 봤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각 어떤 결과가 나왔고요.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네, 제가 2005년부터 2019년까지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네. 2005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성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15년 동안 증가하는 정도가 좀 상당히 차이가 나서 2019년은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쾌적도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이 항상 높았고 이 기간 중에 좀 점점 더 그렇게 됐고요. 반면에 인구 수용 비용은 수도권이 좀 압도적으로 낮아서 비수도권이 좀 따라잡았는데도 여전히 격차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들이 2005년부터 19년 사이에 수도권 비중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궁금한 것일 텐데요. 네. 수도권 비중이 2005년에는 47.4%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49.8%로 2.6% 올랐는데요. 그 핵심 요인은 생산성 격차 확대라고 나타났습니다. 특히 생산성만 변했으면 인구의 62%, 전 국민의 3명 중에 2명이 수도권에 살았을 정도다라고 이제 분석이 됐는데요. 그래도 나머지 두 요인이 좀 상쇄를 해줘서 한 50% 좀 안 되는 수준에 그쳤던 겁니다. 그 결론은 사실 단순합니다. 이 생산성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생산성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쾌적도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평균율을 맞추면서 그냥 수치를 떨어뜨린 거지.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핵심 요인이 생산성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산 같은 경우에도 섬유, 의복, 신발 같은 경공업이 발달해 있을 때는 조금 괜찮았는데 지금은 정말 제조업이 많이 힘들거든요. 아무래도 이러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좀 많이 쏠렸다는 말씀이시겠죠?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생산성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지역 제조업이 쇄세를 하고 한편으로는 또 수도권도 성장하고 하면서 둘 다 발생하면서 이렇게 크게 벌어진 건데요. 네.
네네. 특히 부산도 그렇고 거제, 울산 이런 산업도시들이 좀 타격을 많이 받았던 시기가 이 말씀드린 2005년부터 19년이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수도권은 크게 성장을 했고요. IT, 반도체, 지식 기반 산업을 좀 기초로. 그럼에도 이렇게 지역이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이 성장했어도 지금 우리가 보는 것 정도로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네, 예. 네, 네. 그래서 이 지방 제조업 도시가 생산성을 유지했거나 혹은 생산성이 증가했다면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됐을지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다고 하던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 수도권 집중 추세는 좀 멈추거나 좀 꺾였을 수도 있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두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예. 첫 번째는 제조업 도시들이 생산성을 감소를 갚지 않고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010년 수준만 딱 유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봤을 때 2019년에 수도권 비중이 그렇게 절반 가까이 올라가진 않고 2005년 정도 수준이 47.2% 정도에 머물렀을 겁니다. 이게 이제 수도권 집중 추세가 멈췄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때 지역 제조업 도시들에는 200만 명 정도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만약에 이 도시들이 이번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전국 평균만큼만 좀 올라가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때는 500만 명 정도가 이 산업 도시들 유입이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수도권 인구 비중은 한 90년대 수준인 43%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 추세가 좀 꺾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수치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이미 느끼고 있는 부분이지만 2010년 정도의 생산성, 그 일자리가 그 정도의 일자리가 있고 그 정도로 이제 돈을 좀 벌어 들였으면 이렇게까지 인구 유출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뭐 부산을 포함해서 모든 비수도권에서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인구 유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면서 지방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보다는 생산성 향상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해결 방안을 내놨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앞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쾌적도가 조금 높아졌고 또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구 수용 비용도 조금 개선이 됐지만 그래서 생산성 격차 때문에 늘어나는 수도권 비중을 좀 억제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그럼에도 그것만으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좀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여기서 세종시의 예시를 좀 사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세종시에는 한 8.5원 정도를 15년 동안 쓰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그 결과 이 인구 수용 비용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새로 도시가 건설되다 보니까. 네. 하지만 이 초기 건설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한 2010년부터 19년 사이 10년 동안의 생산성 증가율은 애석하게도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개발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IT의 상징이 된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판교. 네. 여기도 이제 신도시로 봐야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판교가 있는 성남시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50% 정도의 생산성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딱 직관적인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도로나 건물이 아니라 결국 지속적 생산성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기업이나 인재 산업의 생태계가 있어야 인구가 좀 장기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지역 정책,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역 정책이 SOC나 인프라 공급을 넘어서 생산성과 직결된 수단으로 좀 초점을 옮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디 도로 놔주고 건물 세워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니까 결국 기업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 예. 그런데 낙후 지역보다는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비수도권 주요 도시로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재원이 우리가 아무래도 무한하지 않다 보니까 돈을 네네. 어디다 쓸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비싼 땅이나 낙후 지역에 신도시 만들면서 이렇게 인프라와 생산성을 둘 다에 써야 된다면 아무래도 생산성을 쓸 수 있는 돈이 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시들을 그걸 여러 도시에 나눈다면 더더욱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인프라가 구축된 일부 도시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편이 좀 더 수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제 비수도권의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원주 한 7곳 정도를 선별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이제 인구가 얼마나 유입되는지 요거를 추정해 보셨다고 들었어요. 그 결과 좀 알려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수도권 인구를 낮추는 걸 목표로 한 200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여보자 말씀드린 거점 도시를 골라서 이 정도로 하면 한 8.8% 정도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때 도시별로 한 1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 인구 유입이 됩니다. 7개 도시 각각에. 이때 가장 인구 유입이 많은 곳이 부산으로 한 8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나왔고요. 네, 다만 이게 좀 쉽지는 않아서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생산성 목표를 굉장히 분명히 하고 집중 투자를 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지방 균형 정책을 펼치다 보면 우리 지역은 안 해주냐 하면서 지역과 지방 간의 균형을 신경 쓰다 보면 나눠 먹기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큰 단위에서의 격차를 줄이려면 비수도권 내부의 격차는 어느 정도 사실 받아들일 필요가 좀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내부에서 모든 지역을 똑같이 키우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을 만들어내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생산성은 사람들이 모일 때 발생하는 집적의 영향이 좀 크게 작용을 해서 자원이 분산될수록 어떤 임계점을 딱 넘기고 자생적 성장을 이끌어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요는 그냥 무조건 나눠 먹기식으로 너 일이면 너 일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근데 소도시 측면에서는 이렇게 들으면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어가지고요. 여기는 뭐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결국 소도시를 생각할 때 소도시의 정책의 초점은 어떤 도시 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떤 소도시 주민들의 복리후생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으로 생각하게 되면 조금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뭐 이주 비용을 보조해드려서 큰 도시로 이사할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직접 좀 지원금을 드리는 방식을 좀 생각해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개발연구원 김선함 연구위원이었습니다.